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눈을 돌리는 게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집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영상을 두어 차례 올려드렸는데요. 아주 조회수가 수십만 뷰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강남이나 뭐 아주 입지 좋은 데를 가다 보면요, 이 공사 표지판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건설한다는 표지판이 종종 보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을 큰 부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주택 부지도 아니고 다소 애매한 곳에 지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리더라고요. 2대12 3월 29일 오늘입니다. 단독이란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원래 인수위 시즌에 보면 이 단독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 종류의 기사 같은데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용을 잘 보니까요. 그동안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 주택수에 포함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귀가 솔깃한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입니다. 300가구가 넘으면 그건 아파트 혹은 뭐 오피스텔이 됩니다. 이거는 소형 평형 위주로 되어 있지만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그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아파트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요. 아파트를 짓기 좀 어려운 짜투리 땅에 주차장 같은 그런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단으로 최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좋냐? 왜 핫하냐? 우선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청약통장 꼭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다 추첨해서 합니다. 따라서 가점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19살이 넘고 본인이 돈이 있고 뜻이 있다 그러면 청약해서 당첨되면 그것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재당첨 금지가 같은 거 없습니다. 아파트는 당첨됐는데 그거 포기하면 일정 기간 다시 청약을 못하죠. 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해보셔서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 본인 사정이 안 돼서 포기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불이익이 없고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전용률이 높습니다. 오피스텔만 하더라도 전용률이 낮거든요. 한마디로 본인이 쓸 수 있는 실제 사용 면적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용률이 한 70%, 80% 됩니다. 그래서 살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 발코니나 욕조 같은 것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를 활용해서 좀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좀 뜨끈뜨끈한 탕에 몸을 담그시고 싶은 분들, 오피스텔은 이 욕조가 설치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욕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장점으로 꼽히죠. 그리고 정부가 이 아파트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들을 점차 많이 해제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제된 건데요. 우선 허용 면적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50제곱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었는데 이게 6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평으로 따지면 18평이 넘거든요. 그리고 전용률도 한 70%, 80%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 뭐 넉넉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도 지금까지는 2개만 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 연말에 규제가 해제돼서 이제는 방을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부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용자 조건도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서 조금 더 좋습니다. 이 주택 도시기금에서 융자하는 조건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서 대출 한도도 높고 대출 금리도 좀 더 낮습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입지 좋은 곳들은 경쟁률이 상당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집입니다. 집.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물론 집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20제곱미터가 안 되거나 혹은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이 1억이 안 되면 그거는 지불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렇게 작더라도 두 채 이상은 또 지불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 면적, 저 가격을 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불을 보게 됩니다. 자,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눠서 이 주거용, 실제 살고 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불을 보는데요.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지불을 보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인수위 검토 내용으로 보면요. 저 면적을 초과하는 것도 더 이상 지불을 보지 않겠다. 그런 내용을 검토하겠다. 그런 게 바로 오늘자의 단독 기사라고 나온 내용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지금도 인기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기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실 다주택을 하고 싶은 수요가 제법 있지만 이 아파트에 대한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수요가 아마 급속하게 아주 빠르게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이거 가지고 투기를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이 민간 임대 시장에서 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돈이 있는 분들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면 결국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전월세 시장의 공급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임대로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럴 경우에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오피스텔은요, 분양받을 때 취득세가 4.6%입니다. 이게 업무용으로 보는 거죠. 상가 취득세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6% 취득세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집입니다. 집은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취득세를 물리는데요. 뭐 지방세까지 따지면 1.1에서 3.3이죠.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장 작은 단위의 주택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 취득세를 매깁니다. 취득세가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하는데 큰 부담이 없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예 해당이 없습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인 집이기 때문에 아예 분양받을 때 부가세를 안 내도 됩니다. 오피스텔은 어떻죠?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 건물분에 대해서 10% 부가세가 붙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때 추후에 10% 부가세 환급을 받지만요. 일단 분양 단계에서 부가세 10%를 내지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받을 때 부가세 부담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유세 문제인데요.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보고요. 여기에 0.1에서 0.4%까지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저거죠. 종부세. 종부세 합산이 됩니다. 마치 주거용 오피스텔도 종부세에서 합산이 되거든요. 이것도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 한 채만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특례를 받죠. 하지만 본인 집이 있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한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집을 팔아도 그때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러면 양도세 중과까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보도 내용 인수위에서 이걸 더 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이 양도세에서 이 중과되는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물론 이거는 될지 안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금 말고도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의해야 될 점들이 또 있습니다. 우선 1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은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못 받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돼 있죠. 그래서 물론 청약 경쟁률은 높지만 어느 정도 분양가가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싸게 본인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가 거품이 낄 요소가 좀 있습니다. 더구나 새 정부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서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면 이 거품이 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입지 좋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덥석 청약을 받았다가는 원래 가치보다 조금 높게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이 도심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준 겁니다. 가장 큰 규제 완화가 저 주차장하고 일조권 제한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지을 때는 좋지만 일단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은 부족하고 일조권은 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국 이거는 나중에 살 때 이 삶의 마이너스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는 충분한지 그리고 일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를 꼭 감안을 해서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세 번째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주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다. 하지만 이거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을 현재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건 확정이 아니니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래도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하면 그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에 핫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